이 책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1990년대 출생의 20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9급 공무원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 90년대생들이 이전 세대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0년생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온 것 같지 이미 않나요? 왔죠. 근데 네. 저희 중에 90년생이 혹시 있나요? 네, 없네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네. 네. 많이 멀어요, 저희는. 하지만 이 책을 쓴 저자와 드리머는 동갑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통하는 게 있겠네요. 네. 뭐 책 내용 중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X세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그때 걸쳐 있잖아요, 또. 네. 네, 그런 얘기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90년대생은 없지만 90년대 학번은 있습니다. 네. 슬프지. 저는 비켜갔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이몽택 저자와 드리머가 동갑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 이 책을 봤을 때 90년대생이 쓰지 않았을까? 자신의 세대를 맞아요. 대변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82년생의 저자라는 게 굉장히 의외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기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자신 좀 위주로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80년대생이 90년대생을 바라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 이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생이 90년대생을 이제 70년대생한테 얘기해주는 느낌으로 들었더니 되게 재밌게 들렸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오랜만에 게스트 없이 방송하게 돼서 네. 그쵸. 네. 그리고 또 여기 스튜디오에 조명이 생겼어요. 와우. 야. 뭐 안 네. 보이셔. 네. 듣는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유튜브 네. 놀러 오셔서 네. 저희 방송 보시면 저희들의 그 모습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 주세요. 예. 네. 요즘 팟캐스트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네. 유튜브도 3,000명을 돌파했어요. 네. 와우. 그래서 이렇게 네. 꾸준히 늘고 있고 또 많이 봐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로사님 덕분입니다. 네. 네. 그럼 90년생이 온다. 네, 90년생이 90년생이 온다. 네, 이 책 한번 90년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죠. 네. 네, 어떻게 네. 읽으셨나요? 아까 빠숑님은 좀 말씀을 잠깐 해주신 것 같아요, 서두에. 그렇죠? 네. 저는 이 책을 좀 제목만 보고 되게 좀 뭐랄까 간단하게 생각했달까? 좀 이렇게 내용이 묵직하고 좀 방대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좀 가볍게 생각하고 읽었다가 일단 책 두께 보고 놀랐고요. 네. 그리고 내용이 정말 꽉 차 있다 그런 느낌을 좀 읽으면서 받았거든요. 거의 뭐 이 정도면 지금 나와 있는 책들 중에 90년생을 이렇게 잘 정리한 책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사회생활 그리고 그들이 소비자로서의 입장을 되게 잘 설명해 준 책,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정말 이 책은 기업에 좀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90년생을 고용해야 되는 입장 또는 그들을 또 고객으로 만나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예, 로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다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90년생들을 연구를 한 이분이 인사 담당이시더라고요, 저자께서.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연구를 오래 하면서 그 세대들의 특징이 자꾸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연구를 해서 네. 책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90년대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90년대생들은 네. 그들의 그렇게 특징을 딱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점점 이렇게 모호한 그들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책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기업을 운영하신 분께 이 책을 선물하려고 하거든요. 네. 90년생 그리고 이후에 00년생까지 어떻게 우리가 소비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소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굉장히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쩌면 이 책 자체가 세대를 나누는 걸 수도 있어요. 딱 90년대로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대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인구수도 적고 힘도 좀 없는 이 세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또 좀 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대를 넘어서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책 제목을 딱 보고 제가 잘못 봤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91학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91학번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90학번이 온다. 예. 아, 학번으로? 90년대 네. 학번이 온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제 기억에 제가 이제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90년대생이 몇 살인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정확히 이제 얼음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저는 아직도 학생이겠거니, 네. 중학생, 고등학생이겠거니 했었는데 이미 20대고 좀 90년생 같은 경우는 30살이 됐다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생활을 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90년대생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세대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보면 이제 막 입사하고 있거나 한 2, 3년 늦은 빠른 사람은 2, 3년 차 된 직장인들, 그렇죠. 신입사원들 뭐 이런 분들이 90년대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이돌도 00년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네네. 00년생. 그 이치 그 그룹 이치. 친구들은 네, JYP. 90년생들이 한 명도 없고 00년생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10년생 2010년생들을 또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들의 특징이 뭔지 또 이해하고 관찰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분은 나중에도 00년생 그다음에 10년생들을 연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제 애들이 지금 첫째는 02년생이고 네, 둘째는 04년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바로 다음 세대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쵸.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책 좋더라고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머리를 좀 깨워주는 책이기도 하고. 네, 네. 예. 재밌게 읽었고요. 그러면 네. 그 순서 좀 알려주세요. 목차. 네네. 네, 목차 좀 볼게요. 네. 일단은 총 3개의 부, 3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1부의 제목은 90년대생의 출현이란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90년생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특징으로 3가지를 들고 있어요. 간단함, 재미, 정직을 추구하는 세대다. 그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2부는 90년대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90년대생 직장인들의 특징을 또 따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들을 고용할 때 그들을 또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또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3부에서는 90년대생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라는 제목이고요. 90년대생들의 소비 패턴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1부에서 설명했던 그 3가지 특징, 간편, 재미, 그리고 정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비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여기를 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이해들 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또 사회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맞아요. 시각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1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90년대생의 출현입니다. 출연. 그러니까 제일 이슈가 왜 이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가? 네. 왜 꿈도 없고 뭔가 큰 포부도 없는가? 왜 뭐랄까 기업가 정신이 없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는가? 네. 참 개탄스럽다라고 어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왜 네. 이들이 그걸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잘 적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네. 이 책의 도입부가 그 얘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시족. 네. 취준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상황으로 갔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저자분께서는 일단 9급 공무원 도전하는 그 90년대생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좀 우리나라에 있었던 위기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70년대생들은 이제 1998년에 IMF라는 위기를 겪었고 그때 이제 정리해고를 당하고 이제 취업에 직격탄을 맞은 그 모습을 본 이제 80년대생들이 이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개발해내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이렇게 바로 해고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80년대생들은 자기 개발에 몰두를 네. 했던 그런 세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비정규직이 또 활성화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90년대생은 바라본 거죠. 아, 우리 선배 세대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나는 미래에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보다 안정적인 그리고 좀 뭔가 좀 워라밸도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만한 걸로 최선의 직장이 공무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다 공무원에 몰리게 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책을 읽어보니까 끝까지 보면은 마지막에 90년대 생들을 인터뷰한 친구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맞아. 그때 뭐 노량진에서 만난 누구, 수경이 누구,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90년대생들에게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언니가 대기업 들어갔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갔는데 맨날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고 그냥 1년 만에 그만뒀어요, 우리 언니. 그리고 그만두고는 그냥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 치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바로 공무원으로 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미 학교에서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대요. 학생들이. 그런 문화 자체가 바뀌었고 아무리 대기업 가도 저도 사실 대기업들과 일을 해봤을 때 9시에도 연락이 오고 9시에도 수정사항이 오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삼성 뭐 제일모직에 다니는 누구 이러면 엄마 아빠는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테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죄송해요 실장님 뭐 수정 지금 넘겨서 너무 죄송한데 과장님이 바꾸라고 하셔서 뭐 부장님이 이거 방향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러면 그분들의 어떤 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작은 파티션에 갇혀서 그 조직 사회에서 맨날 야근하고 하는 게 과연 대기업이라고 해서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게 되는 거죠. 월급 적어도 오래 일하면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대기업에서는 살아남아봐야 여성은 한 4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애초에 공무원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 세대들 네. 아마 이제 60년대생부터 이제 그렇게 불릴 것 같은데 70년대생은 걸쳐 있고 네. 그분들이 봤을 때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편한 공무원을 하려고 한다. 네. 이런 생각들에 대한 반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참 좋았던 것들이 차곡차곡 70년대생이 겪었던 문제들, 80년대생이 겪었던 문제들, 90년대생이 겪었던 문제들이 다 총합돼서 결국은 그들이 찾은 해법은 공무원이라는 것들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논리로 풀려가는 것들이잖아요. 그 과정들을 모르는 60년대생,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의지가 약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논리 있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요. 참 이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 것처럼 보여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변화하는 사회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또 보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우리들이 또 변화된 생활을 맡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으로는 아까운 거죠.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 유능한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은 수가 공무원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학생이 굉장히 좁은 자리만 보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거를 삼수 사수를 하고 있는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아까운 일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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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제 그런 현상만 봤을 때 아마 많은 선배 세대들은 쟤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솔직히 저도 80년대생인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다들 공무원만 매달리지? 저거 말고는 길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좀 읽으면서 그들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참 그런 상황으로 사회가 시대가 변했구나. 네. 그 길 말고는 정말 저들의 어떤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왜 다 공무원 되려고 그래. 좀 더 찾아보면 안 될까? 꼰대스러운 음. 생각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네. 근데
그 드리머님 아내분 직업이 네, 공무원인 네. 거잖아요.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수명이 길어지고 막 어떤 먹고 살 길은 좁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내 한 삶은 그래도 공무원 되면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년 보장. 생각이 네. 들면서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왜 공무원 하는지 되게 절실히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그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죠. 되게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래서 공무원 했구나. 또 이래서 돈 많은 남자 했구나. 갑자기 돈 많은 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뭐랄까 돈장녀 뭐 이런 게 다른 사회 현상이지만 네, 네. 그런 사람이 좀 아닌 편이었거든요. 돈을 그렇게 보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근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게 단절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지면서 그렇죠. 힘들어지면서 왜 돈 많은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찾았는지 알겠다. 왜 이렇게 공무원 했는지 알겠다라고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이를 또 키우고 나면서 조금씩 또 제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 되찾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공무원 왜 공무원인지는 알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뭐 로사님이나 드리머님 같은 경우는 자기 하는 일들을 찾아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90년대생들이 봤을 때 되게 부러운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차원의 얘기는 한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그래도 이것들이 전체 인생의 설계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인 일이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게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드리진 않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저자도 80년대생이잖아요. 인생을 충분히 많이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진 환경 내에서의 조사 가지고 책을 쓴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빠진 부분이 뭐냐면요. 스타트업 부분에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사업 우리나라 산업군을 이끌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들은 스타트업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성, LG, 현대, 뭐 롯데 뭐 이런 기업들만 생각하고 있던 저희 70년대생과 달리 80년대생부터 90년대생 같은 경우는 창업이 되게 간단해졌단 말이에요. 그걸로 좀 성공한 상업자들도 많은데 그들의 얘기는 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울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만 정리해놔가지고 이게 조금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만 노리고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지금 90년대 이상, 90년대생들이나 2000년대생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라는 또 새로운 책이 나오긴 하지만 챙겼고 창업할 수 있는 몸무게가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공무원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도 또 더 튄통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창업하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과에 들어가면 그 과에서 예를 들어 연예 방송학과다. 그럼 거기서 되게 유명해진 친구 한 명밖에 없고 한 명이 있을까 말까고 막 그런 식으로 확률이 낮죠. 예, 좀 그렇게 톡톡 튀면서 어떤 스타트업으로도 성공하고 또 그 어떤 아이돌로 성공하고 그러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 90년생들, 00년생들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돌처럼 크게 성공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 밥벌이만큼 할 수 있는 소소한 창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리단길을 가봐도 해방촌을 가봐도 되게 그런 조그만 상가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돈 많이 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그러니까 상가를 운영한다 그러면 굉장히 돈을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대기업 월급만큼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거든요. 뭐 가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이런 어플 개발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큰 것들만 알지 조그만 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는 것들도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좋은 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너무 좀 꼰대 같아요. 나이가 젊은 분들도. 근데 이런 젊은 층들이 자꾸 가게 되면은 이 공무원 문화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공무원 조직이 좀 잘 안 움직이잖아요. 되게 굉장히 규정에 묶여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뭔가 좀 공공기관과 상대할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잘 처리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답함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좀 패션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새로운
피들이 들어가서 좀 젊은 피들이 들어가서 좀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싶은 생각도 지난주에도 좀 황근태 들어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방대하고 좀 정체되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공무원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진짜. 그래서 음. 조금 밀어낸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자극을 줘가지고 다 같이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극이 좀 긍정적으로 발휘가 돼야 될 텐데 그 자극이 되려 무뎌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지금 70년생인데 제 밑에 팀장은 80년대생이에요. 아마 네. 로사랑 동갑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연구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9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세대가 다 있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이 책에 나온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의 행태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늘 꼰대짓 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90년대생 그 연구원은 되게 열 잘해요. 잘하는데 그러니까 야근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잖아.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80년대생에는 이제 양쪽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야근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이해를 못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3세대를 다 갖고 있는 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 읽어보면 아마 되게 공감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80년대생이든 그들을 이해 못하는 70년대생이든 읽어보시면 아,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 왜 칼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죠. 그 말 네. 듣고 그러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진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퇴근이 당연했으면 네. 칼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저 칼퇴합니다.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말 자체가 못하게 맞아요, 하려고 맞아요. 만든 말 아니에요. 칼이 왜부터 그리고 퇴근을 그러니까 정퇴하겠습니다. 막 이런. 정시 퇴근이라는 말도 조금 그렇죠. 사실 애매해요. 애매한 거. 그냥 저 퇴근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거나 아니면 그냥 말도 없이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도 되는 건데 네. 너 칼퇴하냐? 이렇게 오늘 칼퇴다 뭐 이런 게 어색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저도 그 칼퇴라는 용어가 너무 싫었어요. 왜 계약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계약을 해놓고 맞아. 왜 출근은 7시까지 하라고 하며 왜 퇴근은 10시까지 안 시켜주는지 그러니까. 왜 시켜줘야 할 수 있는 건지 퇴근이라는 맞아. 게 칼출은 없잖아. 이 책에서 되게 저도 좀 속 시원했던 부분이 이제 90년생이 취직을 한 거죠. 근데 선배가 이제 9시까지 출근인 회사인데 네. 자기가 8시 반까지 오니까 너도 출근을 8시 반까지 해 라고 이제 90년생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90년생이 이제 되묻기를 그러면 저 5시 반에 퇴근 준비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물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너무 좀 속 시원했어 사실은.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정시에 딱 일하고 대신 그 시간에 좀 생산성 있게 하고 바짝 하면 사실 그 우리가 직장에서 막 12시간 있는다고 해서 일이 그만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딴짓도 하고 막 딴 생각도 하고 뭐 가서 뭐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버리는 시간이 최소한 3시간? 그러니까 90년생들이 봤을 때는 업무 시간에 바짝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다음에 퇴근을 딱 정시에 하거나 좀 더 일찍 해도 상관없잖아요. 일이 끝났으니까. 네.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커피 마시고 노가리 하고 막 뭐 이렇게 빈둥빈둥 하다가 네. 저녁 돼서 일에 돌입을 하는 거죠. 선배들이 자꾸.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네. 그럼 나의 삶은 어디 있는가? 네. 그렇게 칼퇴가 뭐냐? 그냥 퇴근이지.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생각들이 맞다고 보고 정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뀌고 있고요. 그런 자극들을 자꾸 90년대생, 2000년대생이 해줄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선배들도 그냥 따라하는 게 맞고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몸에 이렇게 밴 거예요. 네. 또 본전 생각이라는 것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아마 그런 거 맞을 거예요. 1등병, 2등병 때는 그냥 억울하기만 하거든요, 막. 근데 맞아. 본인들이 상병이나 병장이 되게 되면은 그 1병, 2등병 때 당했던 것들을 그대로 또 밑에 후임병들한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군기 잡는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군기를 잡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책에 나온 대로 칼퇴라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칼퇴란 말이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출근 퇴근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은행처럼 아니면 공무원들처럼 그 시간부터 딱 그 대민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야지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일을 하는 부서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진짜 자유로운 것들이 맞을 것 같고 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좀 자극들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이 책이 세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는 이 90년대생들, 90년대생들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건가. 이 책은 그냥 같은 시기에 출생한 집단으로 한정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친구들, 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은 X세대 이후에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8090년생들이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네. 하는데 20년이나 되는 그 세대를 세월의 차이를 뚱 쳐서 그들이 과연 그만하네요. 같은가 음. 되게 다르다. 네, 제가 80년대생이잖아요, 루사님. 네네네네. 그렇죠? 딱 어떻게 또 예. 네, 스타트를 걸렸어요. 했는데 제가 보는 90년대생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20대들. 신입사원 되실 분들 그분들 봐도 저도 잘 사실 이해 못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 같은 경우도 음. 사실 저도 꼰대스러운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네네. 여기 보면 이따가 꼰대 체크리스트라는 것도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네. 거기서 보니까 너무 많이 찍히는 거야 이게 체크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이해 못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의 특징 중에 뭐 간단함을 추구하면서 말을 다 줄이는 거, 초성체로 얘기하는 거, 네네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종의 인터넷 문화 같기도 한데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저 진짜 그거 꼰대 같은 거 얘기해 줄까요? 점점 항상 마음에 걸려하는 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 집 간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네. 사실 집에 간다가 국어적으로 맞는 말인데 아이, 꼰대. 집 간다, 나 집 가고 그럼 집 가서 연락할게, 집 갈게, 뭐 집 가서 연락할게. 뭐 예.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예, 예. 왜 언제부터 집에 간다가 집 간다로 바뀌었지? 근데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표준어처럼. 그래서 네.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집에 간단데, 집에 간단데. 왜 다 집 간다 그러지? 그거는 그냥 그 단어에 뭔가 좀 꽂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식, 그러니까 줄임말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근데 선생님마저도 우리 아이의 선생님도 90년대 생이시겠죠? 그래서 아 우리 그 아이가 집 가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선생님마저도 집 간다고 하다니 뭐 이러면서 그것 방금 말씀하시니까 네네. 또 떠오르는 게 이제 아내가 선생님인데 네네. 아내는 이제 부장이고 이제 새로운 신입 선생님들이 다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새로 그쵸. 이제 올 거잖아요. 네. 근데 가끔 집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성토를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제 본인들도 선생님, 이제 부장이건 뭐건 다 선생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등하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부장이라는 직급을 달고 있으면 부장님, 누구누구 부장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네네. 보통 사기업은 그렇게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뭔가 특별한 그 규정이 없는 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90년대생 새로 들어온 신입 선생님이 이제 자기를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쌤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쌤 이리 좀 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난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슬려. 근데 사실 저도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거든요. 솔직히 기업에서 부장이라면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장인데 네.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어이 누구누구 좀 이리 와봐 이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게 참 세대 좀 차이죠. 이상한데. 꼰대야 꼰대. 아, 꼰대인가요? 네. 오라면 가야지. 아, 그런가요? 너도 쌤 나도 쌤이니까.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직방이라는 회사랑 이제 아, 예, 예. 일을 많이 하는데 직방이 스타트업 중에서 되게 큰 회사잖아요. 네. 좀 대기업이 됐는데 거기 대표님이 안성우 대표님이에요. 저도 네, 만나면 네. 그냥 제가 꼬박꼬박 큰절하고 막 이렇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저 나이도 한참 어려요. 근데 네. 하는데 거기 직원들은요. 성우님 다 이렇게 불러요. 어. 모든 직원이. 네. 예, 그러니까 직책이 이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 처음에 미팅하는데 자꾸 그렇게 부르길래 뭐 신입사원 이름인가?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자기보다 직급이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 직급이 없으니까 대리나 이런 데서. 근데 나중에 여기 왔더니 대표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되게 어색했었는데 네. 그게 맞겠더라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부장 과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일을 처리하고 그 부서 내에서 하는 일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좀 깨서 내려오는 것들이 너무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도 네. 잠깐 나오긴 한데 현대카드에서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빠숑님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익수님 잘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재밌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주링허우 또 뭐 80년생이 네. 바링하우인가요? 바링하우. 90년생이 주링하우. 아마 이게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은 그럴 텐데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좀 인구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세대들 또 미국의 세대들은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고 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이들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여기다 이렇게 리포트를 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이제는 이제 80년대 생들은 그렇게 연구도 안 한대요. 이제 90년대 생들을 연구를 해서 뭐 중국 같은 이들과 경우는. 마케팅을 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들은 누구인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어차피 이제 주 소비층들이 누구냐라고 하실 텐데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70년대생은 치링허우라고 또 하는데 네. 그 세대까지는 이게 소비력이 좀 많지 않았던 세대들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60년대생 분들이 돈이 제일 많을 텐데 제일 안 쓰는 거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가요? 오히려 젊을수록 소비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좀 이게 목적이나든지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나를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X 세대부터 나왔던 그런 삶의 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70년대생부터 중국도 그렇고 아마 이제 한국도 소비력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타겟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이 세대들도 과연 이게 중국인들도 과연 공무원을 원하는가?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도 공무원을 원하는가? 우리나라처럼 그러한가? 왜냐하면 성장은 좀 이렇게 저하된 거는 온 세계 이렇게 선진국들이 다 시대. 마찬가지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도 공무원을 원할까? 되게 흥미로운 이 얘기였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주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네. 중국과 미국은 그렇게까지 공무원을 원하지 않는데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공무원의 어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체계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국내랑은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다르죠.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뽑고 신입은 좀 조금밖에 안 뽑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공통의 시험이 있고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그 각 전공이랄까요? 그 각 분야별로 또 다른 시험을 쳐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쳐서 들어간다고 해서 사기업보다는 안정적이거나 돈을 많이 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쪽하고 이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네. 한국의 공무원 제도 중에 이제 좀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 않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쵸. 평생 보장이 되지 않는다. 거기는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니까 네. 그런 좀 차이가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2번이나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반면에 이제 한국은 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직업을 찾는다면 가장 안전하고 평생 동안 이제 내가 근로 가능한 나이 동안에는 계속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게 공무원밖에 없으니까 네. 국내에는 좀 많이 몰리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좀 구조적으로 공무원을 너무 이렇게 딱 줄 세우기 식으로 시험 쳐서 점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안타까웠거든요. 뭐 어떤 사회 보장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쪽에 더 공부를 하고 뭐 세무 쪽이나 이런 쪽에 더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하고 이렇게 같은 공무원, 9급 공무원이어도 그 전공이랄까요?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하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냥 줄 세우기 해서 이렇게 커트라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공계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과, 이과에 대해서 이과가 훨씬 더 취직을 잘 하는데 그래서 뭐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과라서 다행입니다. 네. 그것도 참 되게 네. 급변한 것 같아요. 세상이. 네. 왜냐하면 저 대학 생활 할 때만 해도 취직하려면 경영학과나 혹 경제학과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런 심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이공계라고 해도 복수 전공으로 뭐 경영이나 경제는 반드시 했었단 말이에요. 저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느샌가 그런 것들이 다 이공계로 너무 공대 쪽으로 또 막 몰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약간 제조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과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과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취직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학의 이과를 늘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 그럼 대학이 취직을 하기 위한 어떤 기간이냐 그렇게 또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구조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어떤 시험 제도 그리고 이과와 문과로 나뉘는
이 이렇게 대학이나 또 이렇게 취직에 대한 어떤 그런 커트라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좀 전문성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네. 좀 자기가 그리고 맞는 분야가 있을 건데 사실은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험에 통과해야 되니까 다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죠, 사실은. 되게 왜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라. 맨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이것과는 관계없고 안정적인 생활만을 추구하는 방법에 네. 대한 것. 네. 안타깝지 않나요? 되게 아쉽죠. 네. 안타깝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공부들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80%가 다 대학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마 학력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사례 비교한 것도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학 좀 이렇게 고등학력을 가진 민족들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부만 가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숫자로는 절대 숫자로 많겠지만은 대학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공도 다 자본적인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한국과 시정이 다른 것들이고. 근데 한국은 이렇게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직업을 찾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 칼라 직종을 찾는데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찾다 보니까는 대기업에서는 경쟁력이 좀 낮고 경쟁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좀 제일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제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좀 지원하는 사람들 수요가 결국은 만든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저도 정답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그 학력으로 인플레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조업이 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조업 인력을 그냥 대학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취직할 수 있게 뽑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걸로 갈 텐데 지금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워낙 많이 남기 때문에 그들에서 제조업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사회적으로 좀 통합한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좀 모르겠어요. 이건 좀 국가에서 결정해줘야 될 부분이길 것 같긴 한데 다 대학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조금씩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게 뭐 저만 해도 사실은 제 아들이 만약에 대학을 안 가겠다.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지 말라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은 좀 바뀌어가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거든요.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회를 많이 주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지금 기성세대들이잖아요. 본인들이 뽑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을 평가할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장이 제일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난감한 문제들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거는 학력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고요.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연구원 서열 부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 보는 게 아니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애가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그 입학 사정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그러는데 응시생이 뭐 1000명 모집하는데 수만 명이 오잖아요. 그거 자기소개서 볼 것 같으세요? 절대 못 본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래비를 결국 성적으로 수능 점수나 내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좀 단순하게 풀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가씨 때는 영어 유치원 안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기 낳으면 영어나 이런 거 엄마표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엄청 책도 많이 읽어주고 제가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애가 어려갖고 우리 애는 대학 안 간다 그러면 안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르시죠. 고등학생 되니까 마음이 또 다르고 아이들 반응도 또 다르고. 고등학교 갈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 대학 안 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가 가겠대요. 그럼 뭐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쵸. 걔들도 주변 얘기를 들으면서 얘도 불안한 거야 지금. 얘 지금 2000년대생인데 2002년생인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겠죠. 이제 걔도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걔도 결국은 뭐 학교라도 나와야지 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처럼 뭐 경험이 많은 것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살 걱정들을 하는 세대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감사했던 게 90년대생들한테 얘기를 다 들은 것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감사한 거죠. 맞아요. 예, 예. 그 자 이제 좀 특징에 대해서 예, 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재밌죠. 이런 90년생들이 한 분이라도 좀 90년생을 모셔서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갑자기 내 동생 드는데 10살 차이 내 동생 데리고 올 걸 그랬나? 네, 아, 우리 저기 연권 드리고 그랬나 보다. 네. 딱인데 진짜. 좀 아쉽네. 생각을 제가 못했는데 정말 좋아하는 연권. 전화 좀 해보세요. 네, 이들의 이제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네. 책에서는 간단하거나 그러니까 네. 간단함, 간략함 뭐 이런 그렇죠. 걸 추구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으로 줄임말을 네. 또 얘기하거든요. 정말 줄임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용어들인데 일종의 그런 것들 줄임말들 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라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뭐 여기 책에서도 잠깐 나오는 건데 뭐 초성체 같은 것들도 네.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야, 줄임말에서 이제 초성체까지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줄이다 못해서 이제 자음 모음에서 이제 자음만 남겨버린 거야. 다 떼버리고.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저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응 지읒. 저는 이제 인정. 한참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인정. 이게 뭐야?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누군가는 막 그걸 갖고 뭐 오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고 오짐이 뭐야 또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이렇게 이 영향력이 센 사람이 그렇게 우기면 또 그걸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막 보면서 아, 난 도대체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새로운 그런 신조 언어 있잖아요. 인터넷 네네. 언어 오면 꼭 읽어보거든요. 네. 못 알아볼 수 없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 정말 절실하게 읽어봐요. 여기에서도 막 아 이거는 좀 다른 거구나 옛날 거. 그래서 이런 줄임말들 굉장히 재밌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냄띤? 비빔면 이런 거, 댕댕이 이런 것도 우타에서 나온 말들을 이렇게 그냥 쓰는 말들. 오나전 뭐 이런 거. 오나전 이런 거. 줄임말 자체도 사실은 표준어는 아니라고 해요. 준말 이런 말이 맞는데 우리는 네. 이제 줄임말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도 이제 어사요, 안녕하세요 이런 네. 말을 썼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지금은 정말 더 줄여가지고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케바케 뭐 이런 거. 그때의 줄임말은 그래도 대략 들으면 의미가 뭔지 대략 파악은 됐어요. 네. 근데 요즘은 파악 자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뭘 줄인 거지?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어려워요. 그런 이제 행태들을 지금 표현한 문구가 나오는데 73페이지에 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줄임말들은 그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모든 단어에 급속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러한 줄임말은 단순히 그들만이 공유하는 문화를 넘어 전체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어 줄임말을 배우고 익히는 시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네. 표현까지 했거든요. 네. 자, 오늘도 제가 영어로도 줄임말 쓰고 왔어요. 뭐요? 해피 버스데이, 네. HBD. 뭐야? 그게 해피 그렇게 써요? 버스데이, 예, 그렇게 써요. 해피 버스데이 너무 기니까 HBD 쓰고 또 뭐 이렇게 LOL 웃는 거 LOL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다 줄임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긴 말은 너무 힘들니까 이렇게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단어도 이제 싫으니까 이제 이모티콘 많이 쓰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모티콘 그렇게 이모지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새로운 산업이 생긴 거죠. 이모티콘 산업. 네.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는 이제 아로 시키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킬 때. 난 난 사실- 따. 사실 알아들은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러니까 쓰면서 되게 뿌듯해한다 꼰대처럼. 근데 저는 네. 여기 이 부분을 좀 줄임말 부분을 좀 읽다가 제가 조금 그래도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네. 부분이에요. 스압으로 다 읽지 못하겠음 세 줄 요약 바람. 이런 식의 댓글을 저도 종종 봤거든요. 그쵸. 긴 글에 특히 이런 식의 댓글이 네, 많이 네. 달리는데 이게 이런 식이면 우리가 대부분 그래도 업무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는 글을 쓰거나 문서로 된 걸 읽어야 되는데 그게 꼭 짧을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긴 문장으로 된 거를 읽기가 이렇게 힘들면 전체적으로 뭔가 문해력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 그게 괜찮은 건가? 막 이런 우려는 좀 들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든지 네. 또 그러니까 문해력에 관한 거. 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문해력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다른 게 수합으로 다 읽지 못하겠음 세 줄 요약 바람 이렇게 댓글로 쓰는 거는 약간 흥미있는 주제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요. 아, 긍정적인 자신이 반응이다. 진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좀 길고 복잡해도 다 좀 빠져드는 사람들은 해내는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쵸. 네. 네. 그리고 세 줄이면 굉장히 긴 건데 뭐. 그리고 이거 요약 바람하면 요약해준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의사님처럼 네. 이게 그 걱정을 안 하는 게 음. 이게 줄임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 사전 단계가 있고 그걸 줄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학습 능력이 우리 때랑 달라요. 머리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봐도 이 두 가지 글을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걸 얘네들은 그냥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물론 이제 이 축약된 언어로만 배우는 애들도 있긴 한데 네. 그건 나중에 자기가 좀 지적 호기심이 있으면 원문이 뭔지는 분명히 파악할 거라는 얘기 들거든요. 제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그 애들 공부하는 수준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대를 가는 애들, 스카이를 가는 애들이랑 뭐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네. 그게 뭐예요? 서울대 성균관대 스카이가 한양대? 이제 그쵸 이제 네. 스카이는 서울대, 연대, 네. 고대 약자고 네. 대략 알 서성하는 것 이제 같네. 서강대, 네. 성균관대, 한양대. 서성한 한양대 이런 식으로 네. 돼 있잖아요. 걔네들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애들만 제가 봤을 땐 좀 특별한 것 같고 연대부터 나머지들은 한 문제 차이예요 다. 심지어는 서울대랑 연대 애들도 한 문제 차이고 그러니까 다 지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80% 이상 대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거의 한 20, 30%는 서울대 가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만큼 지적으로 다 뛰어나는 애들이거든요. 공부를 유치원 때부터 한 거야. 이게 지금 짜상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답답했기 때문에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축약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솔직히. 굳이 저거를 혹시 다 읽을 필요 축약해주는 없다. 친구들이 그 친구들 아닌가요? 다 천재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웬만한 대학 다닌 애들은 지적으로 뛰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들이지. 저는 축약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똑똑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아마 이 얘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83페이지에 보면 90년대생들의 빠른 정보 소비는 소위 클리핑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골라내주고 요약 발췌해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카드뉴스 같은 게 굉장히 유행하고 네. 사실 저희 방송도 어쩌면 여기에 속해 있을 수 있겠어요. 책을 읽지 않아도 저희가 대화로 설명을 해주고 요약을 해주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엄청 긴데 2시간 분량이니까. 네, 좀 길긴 한데 이제 글을 읽는 게 좀 힘들어진 세대가 된 거고 영상 세대들이 그쵸. 된 거고 네. 이거를 그냥 책으로만 이런 매체로는 소화하기가 좀 어렵거나 재미없거나 하기 싫은 세대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또 책을 좀 읽다가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이들은 그냥 그런 세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네. 뭔가 모바일을 항상 손에 들고 있고 스마트폰 항상 들고 있고 이게 빠르게 이렇게 훑어보게 되고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빠르게 훑어보고 긴 글 읽기 힘들어하고 링크 눌러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습관화돼 있달까? 그게 또 자연스러운 행위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냥 긴 글은 힘들게 된 이게 뭐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유튜브가 지금 이제 거의 뭐 대세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완전 일상화되었는데 네.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차도 있고 둘러보면은 무슨 얘기 할 건지 어디에 내가 찾는 게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내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조금 터득을 한 것 같아요. 2배속으로 보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이 얘기 아니야 이러고 그냥 10초 막 넘겨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빨리 감기 그리고 넘겨짚기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듣고 그래서 앞부분도 좀 더 들어봐야겠네. 더 봐야겠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 식으로 탐색하는 법이 늘더라고요. 내가 영상에서 얻는 걸 어떻게 찾는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요즘 애들한테 공부를 전혀 안 시키다가 우리 아들 딸이 학원 가서 숙제 받아와서 숙제하는 거 잠깐 봤거든요. 안 써요. 그러니까 영어를 외울 때 우리 단어 외울 때 막 썼잖아요. 이렇게 네. 쓰지 않았어요?
전 빽빽이 엄청 많이 그쵸. 했죠. 연습생에다가. 써야지 요즘 애들 안 머리- 쓰는 거 알아요? 어. 그럼 어떻게? 그냥 눈으로 외워요. 시험을 그렇게 보니까 어차피 다 이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되니 써야지 우리가 저렇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오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봤더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적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풀기에. 정규 1등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학력고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쓸모없는 것까지 다 배워요. 근데 요즘 애들은 쓸모없는 방법들은 공부하기 싫은 거야. 내가 필요한 정보만 취득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킵도 할 수 있고 2배속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좋은 게 뭐냐면은 유튜브가 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많은 정보를 요약을 해줘요. 정말 알기 쉽게. 뛰어난 능력으로.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영화 프로들이나 영화 글들 다 보거든요. 옛날 영화 책들은 되게 두꺼웠어요. 제가 한동안 이동진 씨를 너무 좋아해갖고 그분이 쓴 것들 다 봤거든요. 이동진 씨 이제 글 안 봐요. 왜냐하면은 영화를 해설해 놓은 되게 영화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너무 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방구석 1년이라는 거 알죠? 네. 그것도 영어 유튜버들한테 시켜가지고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잘해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근데 다 애들 젊어요. 게다가 영상과 함께 보니까 더 네.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발현이 되다 보니까 지금 90년대생이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비판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부분은.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해했으니까 영상으로 풀겠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 잘 풀겠죠. 영상으로. 그리고 텍스트로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양화된 것들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텍스트로 봤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보는 애들, 텍스트로 보는 애들이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긴 컨텐츠를 소화하기 좀 짜증났었는데 누가 엄청 명쾌하게 아래에 본 글보다 더 명쾌하게 써주면 막 좋아요 올라가고 또 어떤 유튜버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는가 그게 굉장히 좋은 댓글을 쓰면서 다녔대요. 영상 아래에. 그렇죠. 자기를 찾아볼 수밖에 없게 정성스럽고 굉장히 재치 있는 댓글을 하루 종일 쓰고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유명해졌대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블로거들도 그랬었어요. 예. 초기 블로거들은 네네. 자기 블로그 이웃을 누르려면은 그 블로그 이웃 숫자가 많은 데들 다 찾아가서 칼럼에다 비타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답변을 쓰는 거죠. 그럼 타고 넘어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빠시형님 블로그에 댓글을 좀 많이 써야겠네요. 영화 기생충 봤어요? 아니요, 아직 네. 못 봤어요. 네, 뭐 최근에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런 것들. 엔드게임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드게임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나왔던 20편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유튜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정말요? 저는 진짜 필요해요. 그거 보고 엔드게임 보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기생충에도 봉준호 감독이 심어놓은 그런 상징들이 많잖아요. 제 생각했을 때는 봉준호가 심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상징들을 다 풀어놨어. 꿈보다 해서.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영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까지 해. 봉준호한테. 이게 요즘 젊은 애들 90년대 생이에요. 네. 네. 재밌어요. 정말 확실히. 저희가 그 1부에서는 90년대 생들의 특징 일단은 간결함을 추구하고 줄임말을 많이 쓴다.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2부에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2부가 더 중요한 게 1부 얘기가 완전히 이건 예보편이었잖아요. 결국 우리는 같이 일할 90년대생, 그다음에 소비자로서의 90년대생을 계속 이제 아마 평생 마주하게 될 텐데 그들을 대하는 방법들,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되게 오늘 좋은 게 이렇게 빠시형님이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모처럼인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제가 꼰대가 같은 것 같아서 좀 별로야. 꼰대 대표로 나왔니? 역할이 뭔가 바뀐 것 같아. 네, 아무튼 지금 저도 이미지 관리 좀 하고 있어요. 왠지 말을 안 하더라. 90년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이렇게 90년대 생들이 인구가 적다 해도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하려면 가장 젊은 세대들이 뭘 찾는가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연구에 대한 결과 리포트들도 2부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인구가 주는 얘기도 2부에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부는
꼰대 드리머와 90년생 패션과 네, 네. 1부 90년생이 온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2부에서 또 뵙도록 하죠. 91학번이라서 내 얘기 같아서 그래. 네. 90년대 생각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내 아들 세대들. 다음 주 책. 네. 다음 주 책 주목해 주십시오. 네. 네. 연예인이 나오십니다. 네. 나오실 때가 됐죠, 연예인분이. 바로 안선영 씨가 나오기로 예. 했습니다. 네. 네. 박수. 박수. 아, 연예인 보는 건가요?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이분이 쓴 책이 하고 싶다 다이어트예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고 몸이 많이 바뀌어서 너무 우울하고 정말 바닥에 막 엎어져서 엉엉 우셨대요. 그러니까 샤워하다가 거울 모습을 보고 진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항상 연예인분들은 좀 모든 스태프들이 나를 위해주고 항상 나만을 생각하고 위해주는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막 정말 몸이 다 달라지고 생활도 다 달라지는 상황에서 나를 다시 찾는 그런 다이어트 하고 싶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안선영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베스트셀러였고요. 이분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고 네. 지금은 연예인이 아니라 사업가세요. 네. 이쪽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큰 네.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네. 연예인 모시고 또 다이어트 얘기 해보도록 하고 하고요. 싶다 다이어트. 네, 네. 하고 싶다 다이어트.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1월에 저희가 또 다이어트 책을 다뤘었는데 네. 또 2월에 한번 또 다루면서 네. 또 한번 지금이- 다질 때입니다. 네, 지금이 중간 또 점검 제일- 해야죠. 중간 점검. 네. 저도 망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